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녘 어느 고을 관아에 우보라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살 되던 해 모진 열병을 앓고 난 뒤부터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겨버린 것이었지요. 이 아이 눈이 왜 이럽니까? 어미가 의원을 붙들고 울며 매달렸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천행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눈은 다시 뜨지 못할 듯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미는 통곡했지만 어린 우보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부모마저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던 우보는 결국 관아의 관노로 팔려 들어왔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놈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괜히 밥만 축내는 것 아닌가 모르겠구먼. 처음엔 다들 그렇게 수군거리며 우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우보는 그 시선들이 서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곡식 가마니를 손끝으로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안에 든 나달의 양을 짐작해내는 재주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것을 그저 눈먼 아이의 헛짓이려니 여겼습니다. 이 가마니는 5마리 채 안 됩니다. 돛박이 어긋난 듯합니다. 우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곡간지기 노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디 눈먼 놈이 헛소리를. 그러나 돛박으로 직접 재어보니 신기하게도 우보의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것 참 신통방통한 재주로구먼. 곡간지기 노인은 그 뒤로 우보를 볼 때마다 은근히 그의 판단을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저작거리 상인들도 일부러 관아를 찾아와 우보의 판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발소리만 듣고도 누가 오는지 알아맞히는 것도 우보에게는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저기 오시는 건 명윤 어른이십니다. 아니, 그걸 어찌 알았느냐. 어른께서는 오른발을 살짝 끄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명윤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귀는 도깨비 귀인가. 관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차츰 우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보는 어느새 곡간을 지키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곡간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작거리의 곡물 상인이 관아에 쌀을 대납하러 왔다가 우보의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먼 놈이 가만히 술을 살 줄 안다고. 어디 한번 봅시다. 상인이 짐짓 심술궂게 가만히 10개를 늘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부러 나달을 덜어 무게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우보는 손끝으로 가마니를 하나하나 두드려 보았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돛박이 정확합니다. 이 가마니는 넉 대쯤 모자랍니다. 우보가 정확히 그 가마니를 짚어내자 상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한 것이오? 소리가 다릅니다. 나달이 꽉 찬 가마니와 덜 찬 가마니는 두드릴 때 울리는 소리부터가 다르지요. 우보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아 안팎에서 우보를 함부로 얕보는 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눈먼 하인의 신묘한 재주에 대한 소문이 한동안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도 흘러들어갔다고 하며 먼 곳에서 일부러 그 재주를 보러 찾아오는 이도 있었다 합니다. 곡간에는 늙은 서리 명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윤은 무뚝뚝했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보야, 오늘도 수고했다. 이거나 먹어라. 명윤은 종종 몰래 주먹밥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보는 그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됐어. 자네만 한 일꾼이 어디 흔한 줄 아느냐. 명윤은 우보를 볼 때마다 어쩐지 남다른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우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운 비밀 하나가 오래도록 숨겨져 있었습니다. 명윤의 눈빛이 이따금 아득해질 때마다 우보는 그저 어른의 지난 세월이 고단하셨나 보다 여길 뿐이었습니다. 관아의 회계를 도맡은 아저는 인경이라는 자였습니다.
인경은 갸름한 얼굴에 늘 단정한 매무새를 한 사내였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예의 발랐지만 그 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보 자네 곶간일은 힘들지 않은가? 인경이 지나가듯 그렇게 말을 붙이면 우보는 그저 겸손히 답했습니다. 소인 같은 놈에게 이만한 자리도 과분하지요. 허허 겸손하기는. 자네 같은 일꾼이 있어 내 마음이 든든하네. 인경은 그렇게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표정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인경은 곶간 장부를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홀로 앉아 붓을 놀리는 그의 모습을 본 이도 여럿이었습니다. 장부는 왜 그리 자주 살피십니까, 나리? 곁에 있던 하급서리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고을 살림이 어디 쉬운 일인가? 꼼꼼히 살펴야지. 인경이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그 손끝은 어쩐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부 한 귀퉁이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워지고 다시 쓰인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님이 관아 마당에서 여러 아전과 하인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원님이 그렇게 운을 떼자 명윤이 문득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눈이 감겨 있다 하여 마음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지요. 명윤이 우보를 슬쩍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이 고을 관아에 그런 인재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원님이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사람들도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인경의 낯빛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보 또한 그 말이 그저 자신을 위로하는 덕담이려니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보는 여느 때처럼 곶간을 돌며 가마니를 하나하나 두드려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끝으로 매듭을 확인하고 소리로 무게를 가늠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60 가마니 틀림없습니다. 우보가 나직이 중얼거리며 곶간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쇠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짚고 처소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지팡이는 죽은 아비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끝에 쇠고리를 둘러 소리가 나게 만든 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려는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면 언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게다. 아비가 살아생전 그렇게 일러주던 말이 우보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보는 그 지팡이를 하루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잠잘 때조차 머리맡에 가지런히 세워두는 것이 그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쇠고리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그 작은 소리가 우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보가 잠든 사이 곶간 근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발소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유난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곶간 근처를 서성이던 그림자 하나가 이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림자는 곶간 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진흙 바닥에 조심스레 눌러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고을에서 짐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아의 밤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인경의 처소에 낯선 사내 하나가 몰래 찾아들었습니다. 인경날이 약조하신 날이 벌써 지났습니다. 사내가 나직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곧 마련하겠네. 인경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조금만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제는 더 못 기다립니다. 사내가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을러댔습니다. 닷새 안에 은자 30냥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리의 그 옛일을 관아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은. 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여태 자네에게 나쁘게 한 적이 없지 않은가. 부디 조금만 더 참아주게. 인경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사내는 냉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소인도 더는 위에서 닥달을 못 견디겠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매몰차게 쏘아붙이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뒤 인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도 벽에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옛일이라니. 그것만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아니 된다. 인경은 이를 악물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옛일이 무엇인지 이 고을에서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경 자신과 그리고 또 한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경은 본디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몰락한 어느 상단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의 내력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아전 자리를 꿰차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낯선 고을에 흘러들어온 그날부터 인경은 늘 남들보다 2배는 더 조심스럽게 처신해 왔습니다. 말 한마디 걸음 하나에도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고 그 애씀이 도리어 사람들 눈에는 신중하고 반듯한 인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반듯함 뒤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살얼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인경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등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보는 여느 때처럼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우보야,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가볍구나. 명윤이 지나가며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만난 떡이라도 얻어먹은 게냐? 아닙니다, 어른. 그저 날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윤은 그런 우보를 바라보며 문득 옛 생각에 잠기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우보야, 혹여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명윤이 뜬금없이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야 물론이지요. 소인도 사람들 목소리에서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렇겠구나. 눈이 없어도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 명윤이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우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보는 그 말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게 들렸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명윤에게는 늘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였고 우보는 그것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그 무렵 곳간 살림을 두고 관아 안에서는 이따금 이런저런 뒷말이 오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흉년이라 곳간 사정이 예년만 못하다지. 그래도 우보가 지키니 한 톨도 축나지 않는다더군. 사람들은 그렇게 우보에 대한 믿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경이 곳간에 들러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우보, 요즘 곳간 사정은 어떤가? 예순 가만히 어제 저녁에도 틀림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수고했네. 인경은 그렇게 말하며 곳간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날카로웠지만 우보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경은 곳간 문의 자물쇠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우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팡이를 짚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쇠고리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어디선가 가만히 듣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우보가 곤히 잠든 사이 처소 밖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보는 잠결에 언뜻 낯선 발소리를 들은 듯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곤히 잠든 터라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우보는 다음 날에야 어렴풋이 떠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곳간지기가 문을 열러 갔다가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쌀이 없다. 그 외침에 관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곳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마니가 쌓여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원님이 노발대발하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때 곳간 문 앞 진흙 바닥을 살피던 나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지팡이 자국이 있습니다. 쇠고리가 달린 지팡이 자국이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이런 지팡이를 쓰는 자는 이 관아에 단 한 사람뿐이요. 인경이 목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 눈먼 놈이 곡간을 털었다. 지팡이 자국이 똑똑히 남아있지 않느냐. 누군가 그렇게 소리쳤고 나졸들이 곧바로 우보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결코. 우보가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소인은 어젯밤 내내 처소에 있었습니다. 곡간 근처엔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보가 다급히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눈먼 놈이 그 정도 잔재주도 못 부리겠느냐. 캄캄한 밤이야말로 저놈에게는 대낮과 같지 않느냐. 인경이 몰아붙이듯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도 그렇구먼. 그러게 저놈이야 밤이나 낮이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우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 하나만으로 세상을 읽어내던 그 재주가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그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원님이 매섭게 명했습니다. 나졸들이 우보의 팔을 붙들고 옥사로 향했습니다. 끌려가는 우보의 귓가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명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것은 우보의 지팡이 자국이 아니다. 명윤은 순간 그렇게 직감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곁에 있던 젊은 서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얼 알겠느냐. 명윤은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괴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도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눈먼 하인이 곡간을 털었다지 뭔가. 쯧쯧, 사람 속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혀를 찼습니다. 좌판을 벌이던 장사꾼들도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안악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지팡이 자국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방에 갇힌 우보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소인이 대체 무얼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아무도 들어줄 리 없는 물음을 우보는 어둠 속에 홀로 되뇌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잠결에 들었던 낯선 발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 분명 낯이 익은 걸음걸이였는데 우보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도무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옥방 안으로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집더미 위에서 우보는 몇 번이고 그날 밤의 기억을 되짚고 또 되짚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 낯익은 발소리의 정체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밤이 그렇게 속절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밤바람이 옥방 창살 틈으로 스산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보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이 억울함이 언젠가는 풀리리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음만은 결코 흐려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옥방 창살 사이로 비쳐드는 희미한 달빛조차 오늘 밤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보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어둠이 거치리라 믿었습니다. 옥방 안에서의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차가운 벽에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보는 뜬 눈으로 앉아 몇 번이고 그날 밤의 기억을 헤집었습니다. 분명 낯익은 소리였다. 그런데 대체 누구였을까? 발소리의 빠르기, 걸음의 무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발소리의 주인은 안개 속에 잠긴 듯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들은 것일까요? 우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다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뇌어도 옥방 밖 세상은 이미 그를 죄인으로 정해버린 뒤였습니다. 억울함이란 것이 이토록 무거운 것인 줄 우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늙은 옥리가 밥그릇을 밀어넣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복에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곤장이라도 덜 맞을 텐데.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인정할 죄가 없는데 어찌 인정합니까? 우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 부려봐야 좋을 것 없네. 지팡이 자국까지 나온 마당에 옥리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 말에 우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었습니다. 소인은 죽어도 결백을 밝히고 말겠습니다. 우보가 어둠을 향해 나지기 그러나 또렷하게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보는 몇 번이고 그날 밤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걸음걸이였는데 발소리의 박자, 걸음의 무게,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저작거리에는 낯선 거지 하나가 며칠째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요 며칠 이 고을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소? 거지가 넉살 좋게 국밥집 평상에 걸터앉으며 물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관아곡간에서 쌀이 통째로 사라졌지 뭡니까? 주모가 혀를 차며 아는 대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눈먼 하인이 옥에 갇혔다지요. 지팡이 자국이 그리 뚜렷하게 남았다니 별 수 있나요? 거지는 말없이 국밥을 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용히 무언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자국이라. 눈먼 이가 한밤중에 곡간 열쇠까지 열었다는 말인가. 거지는 나직이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이튿날 거지는 옥리에게 엽전 몇 잎을 슬쩍 쥐어주고 옥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저 안의 죄인과 말을 좀 나눌 수 있겠소? 뉘신지는 모르나 잠깐이면 눈 감아 드리리다. 옥리가 주변을 살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거지가 옥방 창살 너머로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소? 우보는 낯선 사내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서 어쩐지 진심이 느껴져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 내내 처소에 있었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잠결에 낯선 발소리를 얼핏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발소리라. 그대는 발소리만으로도 사람을 가려낼 수 있소? 거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네. 소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나 그 대신 귀와 손끝이 남들보다 밝습니다. 우보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만 두드려도 그 안에 나달 양을 짐작할 수 있고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오? 거지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날 밤 발소리의 주인은 가려내지 못했소? 그것이 워낙 곤히 잠든 터라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저 어렴풋할 뿐입니다. 우보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오. 사람의 기억이란 억지로 캐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거지가 그렇게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인 대신 소인이오만 조금만 버티시오. 세상 일이란 겉보기와 다를 때가 많은 법이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거지는 조용히 옥사를 떠났습니다. 우보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았습니다. 낯선 이의 그 한마디가 어쩐지 오랜만에 마음에 작은 온기를 주었습니다. 거지는 그 길로 저작거리 상단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요즘 아전나리들 중에 빚진 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만.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오. 상단 주인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허나 자네가 물으니 하는 말인데 인경나리가 요즘 뒷골목 체주에게 적잖이 빚을 졌다는 소문이 있긴 하오. 빚이라니 얼마나 되오? 은자로 따지면 30냥은 좋게 될 거라 하더이다. 30냥이라. 아전 녹봉으로는 쉬이 갚을 수 없는 액수로군. 거지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대체 그 많은 빚을 어디에 썼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소. 상단 주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밤늦도록 등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쓴다는 말도 들리더이다. 통잠을 못 이루는 눈치라고요. 상단 주인이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거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빛 그리고 사라진 쌀 60가마니. 두 조각이 서서히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빚을 갚을 길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디겠는가? 거지는 그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곳간을 지키는 하인의 죄가 아니라 곳간을 관리하는 자의 죄일 가능성이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거지는 관아 근처를 서성이다 늙은 서리 명윤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 눈먼 하인이 정말로 도둑질을 했다고 보십니까? 거지가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명윤의 얼굴이 순간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야 지팡이 자국이 나왔다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소. 명윤이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에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만. 거지가 넌지시 찔러보았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나는 그저 아는 것이 없을 뿐이요. 명윤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른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군. 저작거리로 돌아오는 길 거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건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암행길에서 다져진 그의 직감은 좀처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작거리에는 저녁 짖는 연기가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옥에 갇힌 우보의 여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니.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지는 저작거리를 오가며 사람들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습니다. 암행길에서 익힌 그 습관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지는 다시 한번 옥사를 찾았습니다. 그래, 무언가 더 떠오른 것이 있소? 아직은. 그저 걸음이 조금 빠르고 신발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다는 것만 어렴풋합니다. 우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신발이 스치는 소리가 부드러웠다. 그것도 큰 실말이요. 거지가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나졸이나 하인들의 집시는 그리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소. 비단신이나 그에 가까운 것을 신어야 그런 소리가 나지. 그렇다면 이 관아에서 그런 신을 신는 이가. 우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이요. 저작거리에서 파는 집신이나 무명신으로는 결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으니 필시 형편이 넉넉하거나 그만한 신을 마련할 여유가 있는 자일 것이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떠올려 보시오. 거지가 나직이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대체 뉘신데 이런 죄인에게 이리 마음을 써주십니까? 우보가 문득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억울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라서. 거지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우보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차가운 옥방 안에서도 그 한마디만큼은 따뜻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보는 그 온기를 붙들고 남은 밤을 조금이나마 편히 눈붙일 수 있었습니다. 밤새 곱씹은 단서들을 정리하며 거지는 다음 행보를 정했습니다. 빛과 발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확실한 흔적이 필요하다. 이튿날 거지는 저작거리 신발전을 찾아갔습니다. 신발전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그 틈에 슬쩍 끼어들어 신발들을 이리저리 살피는 척했습니다. 주인장, 요즘 관아나리들 중에 비단신을 사간 이가 있소? 비단신이라면. 아, 얼마 전 인경나리께서 은밀히 하나 사가셨지요. 신발전 주인이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평소엔 무명신만 신으시던 분이 웬일로 비단신을 다 사시나 했습니다. 언제쯤 일이었소? 곳간에서 쌀이 사라지기 딱 사나흘 전쯤이었을 겁니다. 그 말에 거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혹 그 비단신이 어떤 빛깔이었는지 기억하시오? 짙은 먹빛이었지요. 은근히 값도 나가는 물건이라 소인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값은 누가 치렀소? 인경나리가 직접 셈을 하셨소? 그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늘 당당히 값을 치르시던 분이 그날따라 유난히 주위를 살피며 은자를 슬쩍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셨지요. 그거 참 이상한 노릇이로군. 거지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신이라면 걸음소리가 유난히 부드럽지. 우보가 들었다는 그 소리와 꼭 들어맞는다. 거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신발전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를 걸으며 그는 지금껏 모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빛, 은밀히 산 비단신, 그리고 명윤의 흔들리는 눈빛까지. 조금씩 앞뒤가 맞아들어간다. 그러나 아직은 심증일 뿐 물증이 아니다. 그 길로 거지는 관아 담장 근처를 서성이며 인경의 방을 살폈습니다. 마침 인경이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방 안을 살짝 엿보니 문갑 서랍이 유난히 자물쇠로 꽁꽁 잠겨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리 단단히 잠가둘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거지는 더 다가가려다 인기척이 들려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인경이 방으로 돌아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비단신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고 나직했습니다. 거지는 그 소리를 똑똑히 귀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 소리다. 우보가 말한 그 소리와 다르지 않다. 확신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만으로는 관아에 앓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심증은 쌓였으나 사람들을 움직일 물증이 아직 없다. 거지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문갑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야만 이 일의 실마리를 완전히 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저 문갑을 열어볼 날이 오겠지.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편 인경은 요 며칠 낯선 거지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네, 요즘 웬 거지 하나가 이 근방을 얼쩡거리는 것을 아는가? 인경이 신복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리. 옥사에도 다녀가고 저작거리에서도 이것저것 캐묻고 다닌다 합니다. 그자가 대체 뭘 캐고 다니는 거지? 인경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필시 심상치 않은 자입니다. 미리 손을 써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인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윤부터 다시 단단히 단속해야겠다. 그날 저녁 인경은 은밀히 명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경이 짐짓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각에 찾아왔는가? 명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하흉흉하여 걱정이 됩니다. 혹여 어르신께서도 이번 일로 심려가 크시겠지요. 인경이 애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보게. 명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저 어르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저를 눈여겨보셨을 텐데 부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쓸데없는 말은 삼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인경의 목소리에 은근한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윤의 낯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르신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얼 안다고 이러는가? 자네야말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겐가? 명윤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되물었습니다. 소인이야 그저. 세상 일이란 서로 덮어주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인경이 나직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예전에 소인의 작은 실수 하나를 눈감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인 역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명윤은 그 속뜻을 모를 만큼 아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네. 내 입은 무겁다는 것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명윤이 결국 힘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소인도 마음이 놓입니다. 인경이 옅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인경이 방을 나서며 남긴 마지막 눈빛은 웃음기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인경이 돌아간 뒤에도 명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이제는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인경은 관하로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죄인의 처결이 자꾸 늦어지니 백성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만 무성합니다. 인경이 근심스러운 낯빛을 지으며 아뢰었습니다. 하루빨리 형을 집행하시어 민심을 다스리심이 어떠하신지요. 듣고 보니 그도 그렇군.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요즘 웬 낯선 거지가 이 사건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매듭 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경이 은근히 말을 보탰습니다. 낯선 거지라니? 아무래도 수상쩍은 자입니다. 필시 이번 절도와 관련이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원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 잡아들여 조사해야지. 원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붓을 들어 문서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닷새 뒤 그 하인에게 곤장 100대를 친 뒤 변방 관노로 팔아넘기라 명하겠다.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성급하십니다, 원님. 조금만 더 살펴보심이. 곁에 있던 늙은 형방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얼 더 살핀단 말이냐? 원님이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형방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닷새 뒤에는 반드시 집행할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 원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원님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인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모든 것이 묻힐 것이다. 닷새. 우보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닷새 뒤에 그 눈먼 하인이 곤장을 맞고 변방으로 팔려간다지. 쯧쯧, 딱한 노릇일세. 그래도 죄가 명백하다니 어쩌겠나.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움과 무심함이 뒤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거짓 또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낯빛이 그날처럼 굳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닷새 안에 반드시 결정적 물증을 찾아야 한다. 비단신, 잠긴 문갑, 그리고 명윤의 침묵. 흩어진 조각들은 이미 충분히 모였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 저 문갑 안의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지는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오늘 밤은 유난히 어두울 듯 했습니다. 거지는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인경의 방 쪽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경의 처소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거지는 담을 넘어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문풍지 틈으로 방 안을 살피니 인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거지는 숨을 죽인 채 방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갑 앞에 이르러 자물쇠를 살피니 흔한 물쇠쇠라 오래 어렵지 않게 풀렸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 하나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호적이라. 거지가 나직이 중얼거리며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서에는 인경의 본래 이름과 신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몰락한 상단의 아들이 아니라 오래전 관아의 곡식을 횡령하다 쫓겨난 아전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로 아비는 차명을 당했고 어린 인경은 이름과 호적을 통째로 바꾸어 이 고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앞뒤가 맞는구나. 거지는 문서를 품 안에 갈무리하며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인경이 낯선 그림자를 발견하고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거지는 몸을 낮춘 채 재빨리 담장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인경이 등불을 들고 방 쪽으로 다가왔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헛것을 본 것인가? 인경이 미심쩍은 얼굴로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그 틈을 타 조용히 담을 넘어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품속에는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것으로 우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
그 시각 명윤은 잠 못 이룬 채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인경이 남기고 간 그 은근한 위협의 말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명윤은 문득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인경의 아비와 한 관아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 곡식을 횡령한 사실을 처음 눈치챈 것도 다름 아닌 명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명윤은 차마 고변하지 못하고 눈 감아 주었고 그 일이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잡았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명윤은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떠오른 것은 옥에 갇혀있을 우보의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감겨있다 하여 마음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지요. 언젠가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눈을 뜨고도 마음이 어두웠던 것이 아닌가. 명윤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나는 2번 죄를 짓는 것이다. 명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의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말하리라. 그는 어둠을 향해 그렇게 다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형장에는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곤장을 칠 형틀이 마당 한복판에 놓이고 나졸들이 우보를 끌고 나왔습니다. 우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인 우보는 형틀에 오르라. 형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낯선 거지가 마당 한복판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사람들이 술렁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웬 거지놈이 감히 형장에서 소란이냐? 원님이 노한 얼굴로 호통쳤습니다. 거지는 그 말에 답하는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햇살 아래 마패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졸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고 원님과 인경의 낯빛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인이 미처 몰라뵙고 원님이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또께서 어찌 이런 고을에. 내 며칠간 이 고을을 두루 살피며 억울한 옥사 하나를 눈여겨보았소. 박문수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간지기 우보의 죄 다시 한번 낱낱이 밝혀보리다. 박문수는 품에서 위조 호적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인경 자네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인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네의 본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위조한 호적이다. 자네 아비는 곡식을 횡령한 죄로 차명을 당했고 자네는 이름과 신분을 바꾸어 이 고을로 숨어들었지. 박문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인경의 몸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게다가 뒷골목 체주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자네가 직접 곳간의 쌀을 빼돌리고 우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소인은 결코. 인경이 다급히 부인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명윤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명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곳간 문 앞에 찍혀있던 지팡이 자국은 우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소인은 오랜 세월 우보의 지팡이 짚는 버릇을 보아왔습니다. 우보는 늘 지팡이 끝을 살짝 끌 듯 짚는데 그날 자국은 힘주어 콱콱 찍은 자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여겼으나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말하는 것인가?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인경이 소인의 옛 허물을 빌미로 협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더는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명윤이 고개를 떨구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백에 형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인경에게로 쏠렸습니다. 인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그리했습니다. 인경이 마침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곳간의 쌀을 빼돌려 은밀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우보의 지팡이 자국을 흉내내어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인경의 목소리가 참담하게 떨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로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지 어찌 죄 없는 이에게 그 죄를 씌우려 했는가. 박문수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소인이 그저 눈앞의 곤궁함에 눈이 멀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경이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착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포박하여 관아옥에 가두어라. 나졸들이 인경을 끌고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문수는 형틀 앞으로 다가가 손수 우보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대의 억울함 내 늦게나마 풀어주었으니 부디 용서하시오. 사또. 우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대의 그 귀와 손끝에 재주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오. 박문수가 우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그대를 이 고을 곡간의 정식 책임자로 임명하겠소. 그대만큼 곡간 사정을 훤히 아는 이가 또 어디 있겠소. 그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우보 참으로 장하네. 그러게 말일세. 눈은 감겨 있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어. 그 말에 명윤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다 하여 마음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명윤이 나직이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박문수 역시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오. 며칠 뒤 우보는 새로 지어진 곡간 앞에 서서 가마니를 하나하나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80 가마니 틀림없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그의 귀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윤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얼굴로 곡간을 오갔습니다. 우보야, 오늘도 수고했다. 어른 덕분에 오늘의 재가 있습니다. 우보가 웃으며 그렇게 답했습니다. 인경이 끌려가던 그날의 광경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자보다 진심을 다하는 이가 결국 인정받는 법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이 고을 눈먼 하인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우보의 이름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여전히 곡간을 오갈 때마다 쇠고리 소리를 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는 오직 신뢰의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곡간 처마 끝의 풍경이 맑게 울렸고 우보는 그 소리마저도 정겹게 귀에 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의 앞날만큼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고을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보의 이야기는 이 고을을 넘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오랜 이치를 새삼 되새기곤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